1페이지 보세요. 저번 시간에 한 것들 떠올려 볼까요? 개항 이후 농촌 사회의 동요. 우리 개항하면 바로 뭘 떠올려야 돼요? 어느 조약? 강화도 조약을 떠올려야 되죠? 이 이후에 뭐가 진행되죠? 여러 개화 정책이 추진되죠? 이렇게 글씨가. 자, 개화 정책에는 다 이거 세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이전에 거두던 세금도 많은데 추가 세금을 막 더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전히 신분제라든지 뭐 각종 악습, 과부들의 재혼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었다. 여전히 탐관오리들은 많았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봉건적 질서라고 하죠. 여기서 봉건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 옛날 제도, 낡은 제도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편 이제 개항하면서 일본에게 우리가 문호를 열었죠. 그래서 일본이 이때 조선으로 들어와서 뭘 많이 가져갔죠? 쌀을 많이 가져갔죠. 아직 일본은 자기들이 공장에서 옷을 만들 정도의 산업화 단계까지는 못 나갔어요. 일본은 이때 뭐 했었어요? 메이지 유신하고 나서 막 서양 뭐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열심히 막 산업화를 시작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아직은 뭐 옷을 직접 만들어낼 단계는 아니고 영국산 옷을 사다가 그 옷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 가격으로 대신에 뭘 사갔다고요? 쌀을 사갔다 그랬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제 조선에서 쌀을 가져가고 대신에 옷을 파는 이런 시스템을 뭐라고 불렀어요? 미면 교환 체제라고 불렀죠. 이러다 보니까 곡식 가격이 어떻게 돼요? 쌀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외세에 대한 감정이 백성들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좋을 리가 없죠. 그죠? 그런 가운데, 자, 우리 동학의 교조였던, 누구였죠? 이름? 최재우였죠. 이 사람,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혹세 무민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됐어요? 목이 잘렸죠? 그죠? 그러면서 좀, 오늘 상태가 좀 안 좋다.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됐다. 그러면서 동학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와해될 교심이었는데, 이때 이대교주 최시영, 별명 기억나요, 혹시? 최보딸이었죠, 그죠? 자, 이 최시영 잡으러 오면은 보따리 들고 도망갔다 그랬죠? 자, 이런 최보따리, 최시영의 노력으로 이 동경대전, 용담유사, 교리집과 가사집 같은 걸 만들어서 열심히 포교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큰 곳은 포, 작은 곳은 접. 그래서 포에는 대접주, 접에는 접주들을 보내가지고 점점 동학이 세력을 키워갔다 그랬죠?
원래 경상도, 원래 그 최재우가 경주의 몰랑양반이었잖아요. 원래 경상도에서 시작된 동학이 이 점점 이대교주 최시영의 노력으로 전라도랑 충청도까지 확산이 돼갔죠. 동학이 세력이 커지자 제일 먼저 요구했던 거, 우리 교조 최재우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름하여 교조 신원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다 그랬죠? 자, 처음에 공주랑 삼례에서 모였을 때는 그냥 우리 교조 억울해요 하고 하는 그 정치적인 얘기밖에 없었는데 점점 집회가 거듭될수록 정치적인 얘기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은 집회 때는 척외양 창의, 외놈들을 무찌르고 외놈들과 서양놈들을 무찌르고 의를 부르짖자. 반외세의 구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왜 이럴까, 색깔이? 파란색. 자, 그런 가운데 고부군수 누구? 조병갑. 이 조병갑이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조병신 육갑이라고 기억하셔도 좋아요. 나쁜 놈이에요. 전형적인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탐관오리였죠. 이미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또 파괴하고. 네. 만석보라는 저수지. 불효세라는 걸 거뒀어요. 효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세금 걷는다 그래가지고 괜히 그 포졸들 보내가지고 백성들 위협한 다음에 멀쩡하게 부모님 잘 모시고 있는 사람들 두드려 패가지고 세금 거두고. 자,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금 거두고 또 저수지에서 물 좀 쓰려니까 또 물에도 또 세금을 매기고. 자, 이런 식으로 조병갑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찬 가운데 전봉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주모자들을 모으기 시작을 하죠. 밥사발을 엎어놓고 사발통문이라는 걸 돌리죠. 자, 여기다 써야겠네, 전봉준. 네. 이게 무슨 봉기예요? 이름하여 고부봉. 녹두장군 별명. 네. 자, 고부관할을 점령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병갑을 쫓아내버렸죠. 조병갑을 이윽고을로 쫓아내버렸. 그리고 후임군수 박원명이라는 사람은 조금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소를 잡은 다음에 백성들한테 이제 잔치를 베풀면서 돌아갈 거를 이제 설득을 해서 백성들이 이때는 잠시 그 박원명 말을 듣고 해산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안핵사로 왔던 누구? 이용태라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이 사람이 내려오자마자 자초지종을 잘 들어보지도 않고 보보분기 관련자들을 무자비하게도 잡아다가 매질하고 고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교도들이 화가 나서 본격적으로 들고 일어났어요. 1차 분기죠. 무장 지역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장소를 옮겨가지고 백산으로 옮겨가서 봉기를 일으키는데 이때 이런 말이 유행했다 그랬죠?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 대나무로 만든 창이 워낙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앉으면 대나무가 이렇게 숲을 이룬 것처럼 보였고 서게 되면 하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얀 산으로 보였다. 자, 그래서 백산봉기에서는 제폭구민, 보고관민,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구하자.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자. 이런 구호들이 등장을 했어요. 황토현, 황룡촌에서 영거푸 승리를 거뒀어요. 승리의 이유는 닭을 기르는 장태를 방탄으로 이용했다고 그랬죠? 볏짚을 두른 장태를 굴리면서 관군들을
이제 공격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는 전주성이라는 그 전라도의 제일 핵심 지역을 차지하게 됐죠. 이때 정부가 동학교도들이랑 얘기해 볼 생각을 안 하고 예전에 하던 것처럼 이모군란 갑신정변 때처럼 어떻게 했죠? 청나라에 지원병을 요청했죠. 그러자 청나라 군대는 전주랑 비교적 가까운 아산에 상륙을 했죠. 이거 뭐 하려고 상륙한 거예요, 청나라 군대는? 동학군대 진압하려고 상륙을 한 거죠. 자, 근데 일본 군대도 아무 말도 없이 청나라 군대 상륙하니까 덩달아 상륙했어요. 인천은 어디랑 가깝죠? 한양이랑 가깝죠? 이거 무슨 조약에 근거한 거였어요? 텐진 조약에 근거해서 청나라 상륙했으니까 우리도 상륙할 거야. 원래 텐진 조약 내용도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랬죠. 하병 시 서로 통보해 주기로 한 내용이었는데 그 텐진 조약의 내용도 어기고 일본군이 멋대로 상륙을 했어요. 자, 청나라 일본 군대 양군이 상륙하니까 정부가 놀랐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동학교도들이랑 화해를 했죠. 전주성에서 맺은 화약 무슨 화약이었어요? 전주 화약이죠. 이때 정부는 그제서야 뒤늦게 개혁한다고 뭐를 만들었어요? 교정청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죠. 동학교도들은 동학교도들도 청나라 일본 군대 상륙하는 거 원치 않았죠. 그래서 잽싸게 해산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뭐를 만들었죠? 세연아 잘 봐. 뭘 설치했어요? 집강소를 설치했죠. 그리고 썩은 정치에 대해서 개혁한다고 폐정 개혁안이라는 거를 실시하죠. 이때 그 고을에 있는 사또나 향리들을 혼내주기도 하고 직접 자치를 했다 그랬죠? 건주 화약까지 체결이 됐으니까 이제 정부랑 동학교도랑 화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군대가 있을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정부가 청나라랑 일본 군대에게 이제 돌아가 주세요 하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군이 이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어디를 점령해 버려요?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을 해 버린다. 일본은 그러니까 진짜 동학교도들 잡으러 온 거예요? 아니죠. 갑신정변 있고 나서 몇 년 지난 상태라 그랬죠? 갑오개혁, 갑신정변 몇 년 차이라 그랬어요? 10년 지난 후라 그랬죠? 10년 동안 일본은 벼르고 별른 거예요. 청나라 밀어내고 조선을 꿀꺽 삼키려고 일본이 잔뜩 준비를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조선의 수도 한양을 점령하고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에 고종을 겁박하죠. 자, 우리 전주화약 때 정부가 뭘 만들었었어요? 뭐 만들었어요? 개혁하려고 자체적으로. 교정청이란 기구를 일본이 어떻게 해버렸죠? 없애버렸죠. 그리고는 너희 개혁해. 우리가 지금 조선 점령한 이유는 너희가 근대적 개혁을 못하고 있어서야. 일본은 지금 메이지 유신이라는 개혁 통해 가지고 신분제도 없애고 근대적 개혁을 하면서 착착 발전하게 나가고 있는데 조선 너희는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 해주러 온 거야.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만들게 하죠. 그동안 뭐만 하면은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던 민씨 정권이 이때 일시적으로 무너지죠? 그리고 이 군국기무처에서 일본의 강요로 실시된 개혁이 이름하여 몇 차? 1차 무슨 개혁이다? 가보개혁이에요. 1차 가보개혁은 어려운 일 있을 때, 뭐 수신사로도 갔다 오고,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나서 비수습하는 때도 등장했던 이 김홍집이란 인물이 1차 가부개혁 내각을 이끌었고, 김홍집과 더불어서 한 명 더 유력 정치인이 등장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흥선 대원군이었죠. 갑자기 대원군이 왜 등장했을까요? 이거 누가 끌어들인 거라고 그랬죠? 일본이 끌어들였다 그랬죠? 일본이 대원군을 왜 끌어들였어요? 민씨 세력들을 어떻게 하려고? 견제할 목적이었죠. 치청 세력들을. 대원군이 실제로 일본에 강요받아서 뭐 한 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뭐 없다 그랬죠? 그냥 얼굴마담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 명성황후 민씨,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골이 깊었다는 거죠. 원수 관계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부개혁이 추진돼요. 한편으로는 일본이 경복궁 점령한 거에서 더 나아가서 아산, 충청도예요. 충남 아산의 풍도, 이 풍도 앞바다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해군을 기습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전쟁, 이름하여 무슨 전쟁이다? 청일 전쟁이다. 무슨 전쟁이라고요? 청일 전쟁. 페이지 넘어 그림으로 가보세요. 자, 청일 전쟁이 시작이 돼요. 자, 근데 일본은 작정하고 들어왔다 그랬죠. 반면에 청나라는 어떻다 그랬어요? 예전에 하던 대로 이모군란 갑신정변 자기들이 손쉽게 진압했었던 것처럼 조금 쉽게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요 무렵에 일본은 1868년 이래로 어떤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계속. 메이지 유신이라는 개혁을 통해서 완전히 아시아에서 벗어나가지고 유럽처럼 나아가는 개혁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죠. 반면에 중국은 아편 전쟁에서 진 다음에 무슨 개혁을 하고 있었어요? 양무운동이라는 개혁을 하고 있었죠. 양무운동의 슬로건은 뭐였어요? 중국 거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서양의 무기나 필요한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였죠. 그죠? 어떤 게 더 근본적이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인 개혁이었어요. 메이지 유신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죠. 그리고 두 나라가 개혁한 거를 어느 나라에서 시험한 거예요? 조선에서 어느 나라가 개혁이 더 잘 됐는지를 전쟁을 통해서 실험한 거예요. 그게 청일전쟁이라고. 아니나 다를까? 이 풍도해전을 시작으로 조그만 전투, 큰 전투, 청나라가 한 번이라도 이겼을까요? 못 이겼을까요? 속된 말로 전패를 당해요. 일본이 전승한단 말이에요. 다 이겨요, 다. 풍도해전, 여기 그 천안에 있어서 성완 지역에서 성완해전, 평양전투, 황해해전 모든 전투를 일본이 그냥 압살을 해버린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점점 승기를 잡아가기 시작해요. 어느 나라가? 일본이. 자, 지금 풍도해전에서 지금 침몰하는 이 배가 이 빨간 용이 달린 깃발 이 어느 나라 배일까요? 청나라 배. 자, 평양에서 육전에서도 지금 청나라 군인들이 잡혀가지고 변발한 사람들이 지금 일본 총 들고 있는 군인들한테 포로로 잡혀 있는 거죠. 자,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이제 점점 일본이 승기를 잡아가니까 일본이 어떤 일을 하냐면, 네. 자, 동학농민군들 입장에서는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이렇게 와가지고 조선에서 싸우는 걸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원하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동학농민군들이 다시 모여요. 2차 봉기를 시작을 하죠. 자, 이때는 남접, 남접은
전봉준. 원래 그 고부분기를 주도했던 인물들 있죠? 1차 분기 때는 이 남접이 다 주도를 했어요. 주로 전라도. 그리고 이번에는 북접 인사들도 모여요. 최시형. 원래 최시형은 고부분기랑 1차 분기 때는 가담을 안 했거든요. 왜 안 했을까요? 섣불리 군대를 일으켰다가 괜히 정부에게 그 반역자로 낙인을 찍혀가지고 아예 다 동학에 뿌리 뽑을 수도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력 행동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일본이 거의 청나라도 지금 제압해가는 과정이고 완전히 지금 조선이 엉망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북접도 가담을 한답니다. 충청도 인사도. 그리고 이때 북접에서 또 이름 하나 알아둘 사람이 손병희라는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맞아요. 민족 대표 33인. 그 손병희가 나중에 어느 대표로 참가하죠? 천도교 대표로 참여하죠? 동학이 이름을 바꾼 게 천도교예요. 자, 이들이 처음에 논산이란 곳에 모여요. 논산. 충청남도 논산. 육군훈련소 있는데. 여기 모인 다음에 공주로 나아가죠. 자, 공주 지나면은 올라가면 이제 그 평택 나오고 쭉 그 경기도 서울이 나오거든요. 서울로 올라가는 길목이란 말이에요. 이 공주 우금치라는 곳에서 관군을 만나죠. 이때 동학군대랑 조선군 플러스 동학군을 진압하러 온 건 또 어느 군대도 있었을까요? 일본 군대도 있었죠. 이때 동학 교도들이 있는 곳에 길 안내를 해줬던 조선인 중에서 지석영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지석영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종두법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종두법이 뭐죠? 그치. 천연두라는 병 들어봤어요? 한 번 걸리면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기도 자주 죽고 낫는다 그래도 얼굴이 곰보가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죠. 이 천연두가 조선의 아주 골칫거리였는데 서양에서 천연두 백신이 개발돼요. 소의 고름 있죠? 우두. 예, 소의 고름에서 그 저 천연두 예방할 수 있는 그 백신 성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뽑아다가 주사를 하면은 잠깐 아팠다가 천연두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의 고름을 주사 놓는다는 게 사람들한테는 좀 어때요? 거부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선에 도입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 종두법을 지석영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석영이 이때 조선군에게 그 동학 교도들 잡을 수 있는 그 루트, 길을 또 알려준 사람이 지석영이기도 해요.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일본 군대도 이제 동학교도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나서는데 문제는 일본 군대가 이때 무장한 무기가 기관총이었어요. 조선군, 일본군 합쳐가지고 7천 명 가까이가 됐는데 동학교도들은 순수하게 이제 전투병력만 2만 명이었고 그 2만 명을 따르는 뭐 아이, 여자, 노인까지 합치면은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되는 많은 병력이었다고. 병력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무기 차이가 많이 났죠. 일본 군대는 기관총을 썼다면 동학교도들의 주 무기는 뭐였을까요? 죽창 아니면은 관군으로부터 뺏은 낡은 심지를 붙여가지고 총을 쏘는 화승총이요. 상대가 됐을까요? 우금치 전투라고 우리가 쓰지만 여기 지금 그림 봐서 알 수 있지만 어때요? 일본인들 지금 뭐 사망자가 있어요? 없죠.
일방적으로 지금 총을 쏘고 있죠. 그래서 우금치 전투라기보다는 사실은 뭐가 더 걸맞는 표현 같아요. 학살이 맞죠. 이때 동학교도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그 가슴에 부적을 붙이고 동학 교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외우면 금강불칠, 무적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믿고 또 많은 동학교도들이 용기 백배해가지고 뛰어들었다 그래요. 하지만 결국 대부분 이제 동학교도들이 여기서 전멸되면서 사실상 와해가 되죠. 동학의 와해가 됐다. 결국 전봉준이 순창이라는 곳에 잡혀요. 그리고는 서울로 압송된 다음에 이 전봉준이 죽게 되죠. 어떻게 죽었을 것 같아요, 전봉준? 어떻게 죽었을까요? 반역의 수괴인데. 능지처참 됐을까요? 능지처참하면 당시 민심이나 여론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더 자극할 수 있죠. 그래서 전봉준은 교수형에 처해져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람들 안 보는 곳에서. 이후 동학은 와해됐지만 동학의 정신만은 계속 남아가지고 활빈당, 과거 홍길동이 홍길동전에서 조직했던 그 산적 단체를 활빈당이라고 불렀죠. 활빈당이나 항일 의병 활동으로 이 운동이 계승된다. 일본은 이제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교도를 격파하고 청일전쟁에서도 완전히 승기를 잡았어요. 이제 거칠 것이 없죠. 그러니까 조선에게 더욱더 압력을 넣어가지고 2차 갑오개혁이라는 게 실시가 돼요. 내각을 바꿔요. 대원군을 이번에는 쫓아내버리고 갑신정변 실패한 다음에 일본으로 망명 가가지고 완전히 거의 친일파가 돼버린 인물 누구? 박영효를 2차 갑오개혁 내각에 참여를 시켜요. 2차 갑오개혁은 김홍집과 박영효 중심으로 추진된 개혁이에요. 그래서 2차 갑오개혁은 상당히 성격이 좀 어떨까요? 친일적인 내용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 갑오개혁 내용은 이따 다시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이 마침내 청나라를 완전히 무릎 꿇려요. 그리고는 일본의 항구 도시 시모노세키, 욕 아니다. 시모노세키에서 이제 청나라와 일본 간의 조약이 체결되는데 시모노세키 조약이 1895년 4월. 이때 일본 측 대표로 나왔던 사람은 누굴까요? 이토 히로부미. 청나라 측 대표로 나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홍장이라는 사람. 이 이홍장은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중국의 그 반란을 진압하고 양무운동을 이끌었던 청나라 황제의 최측근이었어요. 자,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쪽으로 머리 숙이고 와야겠죠? 그래서 이홍장이 일본으로 건너와가지고 이토히로 우미와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한 것이 시모노세키 조약. 여기서 첫 번째 내용, 조선은 청나라 입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나라, 무슨 나라다? 자주국이다. 이거 조선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청나라 종주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청나라 일본 간의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청나라가 일본에 배상금을 2억냥을 바치기. 순은
이 이억량이란 금액이 당시 일본 4년치 예산이었다. 뭐 지금이랑 비교하면 좀 그렇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예산이 한 해 얼마인지 알아요? 400조가 좀 넘는다 그래요. 1년 예산이 얼마라고요? 400조. 그렇게 한 나라 그 예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거를 몇 년치 예산을 일본이 한 번에 받은 거예요? 4년치를 한 번에 받은. 일본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거죠. 일본이 나중에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할까요? 러시아와의 전쟁에 투자를 해요. 함대 만들고 무기 개발하고 그런데. 그리고 이때 이 청나라가 일본에게 또 뭔가를 바치는데 타이완, 요동 반도를 청나라가 일본에게 내어준다는. 자, 보세요. 조선이죠? 여기 어느 나라예요? 청나라죠? 일본이죠? 이게 무슨 강이 이거, 이거. 요하죠, 요하. 무슨 강? 요하. 요하의 동쪽을 뭐라고 불러요? 요동이라고 부르죠? 이 요동 반도를 일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완은 어디 있는 섬이죠? 여기 있는 섬이죠? 여기. 타이완은 오늘 뭐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만이라고 부르죠, 대만. 들어봤어요? 이 대만을 일본이 가져갔다. 자, 근데 짜증이 나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그죠? 지금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러시아가 짜증이 난 거예요. 어? 저 만주 지역 우리가 호시탐탐 노렸는데 지금 일본이 요동반도를 차지해버렸죠. 그래서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을 셋을 끌어들여요. 그리고는 일본에게 야, 요동반도 청한테 돌려줘.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어쩔 수 없이 요동반도를 청나라에게 다시 3천만 냥 은을 받고 돌려주게 돼요. 자, 이렇게 러시아, 독일, 프랑스 세 나라가 일본에게 강제로 강요한 거를 무슨 간섭이라고 불러요? 삼국 간섭이라고. 이렇게 해서 요동반도가 다시 어느 나라로 돌아갔어요? 청나라로 돌아갔죠? 러시아죠, 여기가? 무슨 나라예요? 독일? 어느 나라? 프랑스죠. 이 지금 춘마개를 하고 있는 이 나라 사람은 일본 사람. 청나라죠. 자, 그러자 일시적으로 조선에서 일본 영향력이 다시 약화됐죠. 러시아랑 독일, 프랑스 영향력이 강해지는 바람에 일본이 끼갱하게 됐잖아요. 그죠? 이때 박영효가 박영효 아까 2차 가부개혁 때 참여했던 사람이죠. 고종을 죽이려고 했다는 역모 혐의를 뒤집어 쓰면서 일본으로 쫓겨나가게 돼요. 그리고 러시아와 이제 좀 연관이 있던 사람들 위주로 해서 3차 내각이 꾸려지게 돼요. 이 3차 내각은 김홍집이 이끌었고 성격이 어땠을까요? 친러 내각. 이제 청나라는 끝났어요. 조선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못해요. 무슨 내각?
친러 내각이었어. 일본 입장에서 이거 두고 볼 수 있을까요? 없죠. 이 친러 내각을 또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청나라 안 되겠으니까 러시아로 갈아타자. 이거 누구였을까요? 명성황후와 이 민씨 세력들이 친러 내각으로 갈아타는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 입장에서 이거 두고 볼 수 없죠. 자, 그래서 당시 일본 공사가 이노우에 가오루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이노우에 가오루. 메이지 유신 초기부터 이토 히로부미랑 여러 가지 일본에서 개혁을 담당했던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 이노우에 가오루가 미우라 고로라는 사람이랑 바뀌어요. 일본 공사가 바뀐 거예요. 이 미우라 고로는 군인 출신이고 좀 굉장히 좀 과묵하고 사무라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자리가 바뀌게 되면 이노우에 가오루는 보통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죠. 근데 일본으로 안 돌아가고 한 달 동안 미우라 고로랑 동, 같이 동거하면서 무슨 얘기인지는 아직도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노우에 가오루가 미우라 고로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이때 넘겨주게 돼요. 어떤 정보를 넘겨줬을까요? 조선에 먼저 와 있던 사람이 이노우에 가오루죠. 그리고 미우라 고로는 이때 이노우에 가오루한테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얻는데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척을 하려고 집에서는 불상을 안 쳐다놓고 뭐만 외웠다 그래요? 연불만 외웠다 그래요. 그래서 미우라 고로의 별명이 뭐예요? 연불공사였어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불 이것만 계속 그 집안에서 외우고 있었다 그래. 주변에는 자기가 뭐 아무것도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뭘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죠? 이 미우라 고로가 일본의 낭인들, 이 낭인들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조폭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폭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 보면은 대학 졸업한 사람들, 의사, 뭐 기자, 배운 사람이에요?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이죠. 이 낭인들과 그리고 또 갑오개혁대 훈련대라는 부대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훈련대라는 부대는 조선의 군인들이에요. 이 조선의 군부대 대신에 훈련대 교관이 일본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나라 군인들은 다른 나라 군인들이 훈련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훈련대는 당시에 어느 나라 군인들이 훈련시켰다고요? 일본인 교관이 훈련시킨 부대였어요. 훈련대 대장이 우범선이란 사람이었어요. 누구? 우범선. 자, 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작전명 여우사냥. 그 여우가 누구죠? 명성황후죠? 네. 1895년 가을밤 이 명성황후를 그러니까 머무는 숙소 건청궁 오코루에 밤중에 잠입을 하죠. 명성황후가 이때 그 자객들 침입을 알고 궁녀복장으로 뭐 이렇게 변복을 했다고 하죠. 자, 근데 결국은 명성황후가 그 낭인들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명성황후를 죽인 이 일본인들이 명성황후 시체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걸 태워가지고 저 연못에다 버렸다 그러죠? 흔적을 없애려고. 자, 그래서 이렇게 명성황후가 시해됐죠? 시해당한 직후에 일본이 이제 친러 내각을 다시 붕괴시키고 4차 내각을 꾸리게 돼요. 이 4차 내각은 김홍집과
육일준이 중심이 된 내각제. 육일준은 이 사람 미국 갔다 온 사람이죠. 서유견문이라고 해서 미국 갔다 와서 보빙사로 미국 갔다 와서 미국 여행기를 쓴 사람이기도 한데 일찍이 굉장히 좀 뭐랄까 깨어있는 개화지식. 이 육일준도 명성황후를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 김홍집과 육일준이 중심이 돼가지고 새로운 개혁이 추진되는데 그게 무슨 개혁이다? 을미개혁이다. 무슨 개혁? 을미개혁. 을미개혁의 여러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 사람들은 상투를 틀고 있었단 말이에요. 상투 트는 게 뭐죠? 이 조선시대 그 전통이죠. 그죠? 부모가 주신 몸 이거 훼손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머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투가 문제가 좀 있긴 있죠. 이거 하면 잘 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런 거 위생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게 근대적인 거랑은 안 맞다 그래서 이거를 자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령이에요? 단발령이죠. 단발령 당시에 그 고종과 세자가 먼저 모범적으로 단발을 해요. 고종을 단발했던 사람은 정병하라는 대신이고 세자를 단발한 사람은 육일준이라는 이렇게 고종과 세자가 단발하면서 단발하라는 명령이 내려져서 단발을 하는데 이거 유생들이 좋아할까요? 양반들이? 부모님이 주신 그 머리카락 막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자른다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어마어마한 반발이 일어난다. 을미개혁 때는 그동안 이제 음력을 사용하다가 이제 뭘 쓰게 돼요? 양력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음력으로 1895년 11월 16일이 갑자기 양력에 맞춰가지고 무슨 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 1896년 1월 1일이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양력이 사용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때 연호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을 해요. 연호는 건양이라는 연호를 쓰기 시작해요. 이 건은 무슨 건자죠? 세울 건자예요. 양은 양력 양. 양력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다 해가지고 건양이라는 연호를 써요. 자, 고종은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다음에 자, 일본인들에게 언제 또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되게 걱정과 고민 때문에 밤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음식도 일부러 삶은 달걀이나 물 이런 거밖에 안 먹었다는데. 왜냐하면 독이 든 음식을 일본이 가져올까. 자, 그래서 일본이 미국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경복궁 그 동북 쪽에 위치해 있던 춘생문으로 도망가려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춘생문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 미국인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춘생문으로 도망치려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 도망갔을까요? 못 도망갔을까요? 일본인들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못 도망가게 돼요. 자, 단발령과 우리 국모 시해 을미사변에 반발해가지고 이름하여 무슨 의병이 일어난다? 을미의병이 일어나죠. 이때 을미의병을 이끌었던 의병장은 유인석, 이소응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은 신분이 뭘까요? 양반 유생들이었죠. 을미의병이 일어나자 그 의병들 진압하려고 일본 군대들이 다 지방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경복궁 경비가 허술해졌어요. 이때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한글 읽어보세요. 1896년 2월. 그렇죠. 공여용 가마를 타고 고종이 잽싸게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했어요. 러시아를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죠? 아라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 러시아 외교관을 맞이하기 위한 공사관을 뭐라고 불러요? 아관이라고. 그리고 아관으로 국왕이 도망간 거를 뭐라고 부른다? 아관 파천. 1800 몇 년? 96년.
자, 보세요. 1894년이 무슨 년이에요? 갑 5년이죠? 1895년이 무슨 년이에요? 을 미년이죠? 1896년은 무슨 년일까요? 봐봐. 갑을 다음에 뭐예요? 갑을. 병이죠, 병. 진사오미 신이죠, 신. 1896년은 병신년이에요. 근데 병신파천이라고는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불러요. 이거는 약간 금기처럼 돼 있어요. 고종이 병신같이 다른 데로 도망갔다 그러면 되게 좀 어때요? 듣기 좋지가 않죠. 그죠? 병신 같은 일은 맞는데 국왕이 어디론가 도망가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는 잘 안 불러. 병신파천이라고는 잘 안 하고 아관파천이라고 불러. 자, 이후에 고종은 어떻게든 러시아랑 좀 연결을 해가지고 이 일본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민영환, 이 민씨 척족을 러시아 황제 즉위식에 보내서 이제 러시아에게 여러 가지 이권을 넘겨주는 대신에 그 러시아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1886년에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생기면서 미국 교사 헐버트란 사람을 초빙해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 유경국원이라는 교육기관이 만들어요. 주로 양반 자제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이때 유경공원의 영어교육법 어떻게 교육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암기, 단순 암기. 단어 하루에 몇 개씩 외웠을까요? 200개씩 외웠다 그래. 너희한테는 별거 아니죠? 200개씩 외우나요? 하루에 몇 개씩 외워요? 안 외워요? 하루에 120개? 하루에? 으, 유경공원 못지않네. 자, 정말 어떻게 보면 이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교육 방법인데 이렇게 외우는 거를 하루도 안 쉬고 6개월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6개월 지나면 거의 보통은 말이 트였다 그래. 너무 많이 외우니까. 문장도 다 외우는 거예요, 다. 우리 조선은 암기의 민족이죠. 외우면 된다. 자, 그리고 요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친미파로 성장한 인물이 누구였다? 이완용이라는 인물. 이완용은 처음에 주로 영어를 열심히 잘 공부해가지고 친미파로서 크게 활약을 한 사람. 그리고 요 무렵에 또 영어를 배우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인물이 윤치호라는 인물이었다. 서자 출신이라서 원래 조선시대였으면 출세가 막힌 인물이었는데 이 윤치호라는 사람이 이제 유경공원 이런 쪽 영어를 좀 배우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독립협회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윤치호는 이 무렵부터 자기의 일상을 일기로 남기는데 이 윤치호 일기가 근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동학농민운동부터 을미사병까지의 와가파천까지의 과정을 쭉 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 갑오개혁 있죠?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내용을 같이 볼 거예요. 어떤 개혁이 이루어졌는지 여기까지 할게요.